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저는 여행을 가도 잠시 휴식을 위해 가도 바다가 좋아요. 새파란 바다를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속이 뻥 뚫리기도 하고요. 속절없이 좁은 저의 마음이 드넓은 바다처럼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다가 왜 짠지 아시나요? 많은 대답들이 들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누군가 훔친 요술맷돌이 멈추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속을 만드는 맷돌이란 제목의 전래동화 내용이죠. 대부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왕실에 있던 요술맷돌을 도둑이 훔쳐 그 당시 가장 비싼 소금을 나오도록 했는데 비싼 소금이 나오는 걸 보고 신이 난 도둑이 멈추지 못해 맷돌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내용이죠. 누구에게도 멈추라는 말을 듣지 못한 맷돌은 계속 바닷속에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바닷물이 짜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교훈은 바닷물이 짠 이유가 멈추지 못한 맷돌 때문이다가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큰 코 다친다는 거잖아요. 최근 저는 욕심의 구렁텅이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을 봤어요.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제 남편을 곁에서 보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욕심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욕심은 선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버튼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욕심이 패가라는 말이 있죠. 욕심이 패가라는 말은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하게 됨을 뜻해요. 그러니까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과 비슷한 말로 탐욕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탐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내어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해요. 욕심보다 더 강한 강점이고 더 높은 단계죠. 게다가 탐욕은 7대 죄악 중 하나예요. 그 말은 그만큼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역시 모든 게 말이에요.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욕심의 구렁텅이에 모든 걸 잃은 사람도 그 사람도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탐욕에 휩쓸린 사람이었어요. 적당한 욕심을 부렸는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베일이 벗겨지고 그 사람의 알몸을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제 최측근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현지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정육점을 했는데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고기집을 운영한 지 고작 올해로 3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전까지 간호사로 근무했어요. 대학병원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개원을 한 친한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그 병원에서 6년을 일했어요. 그러니 총 16년을 간호사 생활을 했죠. 제가 간호사 일을 하기로 선택한 건 제 성향 때문인데요.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안정성이거든요. 저는 변화나 불안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불편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매년 반이 바뀔 때마다 좀 예민했어요. 그 번잡한 분위기, 압박되는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어요. 매일 제 스타일에 맞춰 나름 빡빡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행했죠. 자기 전에 일기는 안 쓰고 계획을 얼마나 해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획이 잘못되거나 바뀌면 불안해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가려면 과를 정해야 하잖아요. 저는 과를 정할 때도 안정성을 추구했어요.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 변화가 적어 쉽게 해고되지 않을 직업을 위주로 생각하고 과를 정했죠. 그래서 결정한 게 간호학과였어요. 아니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병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16년을 간호사로 일했네요. 참 시간이 빠르면서도 덧없어요. 저는 간호사 업무가 체질에 맞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 제한적인 업무, 변화하는 건 매일 달라지는 환자들 뿐이었는데 그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사근사근한 편이거든요.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나고요. 화가 좀 없는 편이에요. 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동아리로 배드민턴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동아리다 보니 술을 자주 마셔서 탈퇴하고 동네에서 건전하게 운동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배드민턴 다음으로 한 것이 수영이었어요. 수영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시민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하길래 가입했죠. 그리고 수영 다음은 다시 배드민턴이었죠. 그땐 강습이 아니라 모임이었어요. 다행히 술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쌍쌍끼리 붙어서 사랑 수업을 하길래 그만뒀어요. 뭐 젊은 남녀끼리 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전 운동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이 골프였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골프채 세트를 그것도 여성용으로 구해주셨거든요. 처음엔 관심이 없어 그냥 관상용으로 두다가 그때 골프가 운동광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울까 싶어서 강습을 찾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초보도 받는 동호회가 있길래 가입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죠. 저는 골프 동호회 모임을 열심히 나갔어요. 일주일에 3-4번도 나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초보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차근차근 잘 알려졌죠. 특히나 저를 자주 코칭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골프 동호회는 제가 3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 3년 중 2년은 남편과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어요. 어쩌면 저에겐 남편이 골프 코치였죠. 남편은 오랫동안 골프를 쳐서 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 골프 실력도 나날이 올랐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건 제가 더 이상 핸디캡 없이 골프를 칠 수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이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으니 조금 서운해했어요. 그 이야기를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를 했을 때 겨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더니 다른 운동은 하는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도 좀 했고 수영도 좀 배웠다고 말했죠. 그러자 수영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몇 번 알려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둘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죠. 그러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 알진 못했어요. 운동 동호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잘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면서 그동안 남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죠.
남편은 28살에 이제껏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냉동 삼겹살집을 오픈했어요.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 살기엔 답답했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했고 장사는 꽤 잘 됐어요. 남편은 그 이후 체계를 잡았어요. 남편이 없어도 가게가 돌아가게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남편을 보고 욕심이라는 단어가 발전과 성취를 위한 발돋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그만큼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하는 도중에 베트남에서 브랜드인 카페를 오픈했어요. 코코넛 커피가 유명한 브랜드였죠. 그 카페는 크게 히트를 쳤어요.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몇 군데 프랜차이를 더 냈죠. 그리고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가게도 체계를 갖추게 되고 나서 이자카야를 열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오뎅을 그 자리에서 끓여 먹는 이자카야였죠. 그 가게도 젊은 층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남편인 만큼 하객들이 많이 왔죠. 저희 남편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냐면요. 단골 손님들 중 몇 분도 하객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걸 보며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은 이제껏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 오픈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3군데의 가게는 운영했어요. 지금은 카페, 이자카야, 양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몸이 3개여도 부족해 보였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와 잠깐 쉬다가 3군데의 가게를 둘러보고 카페에 가서 케이크나 빵을 직접 만들고 마지막으로 3군데의 가게를 돌면서 필요한 물품을 확인했죠. 그걸 매일 반복했어요. 남편에겐 주말은 없었죠. 게다가 가게마다 쉬는 요일이 달라서 무식하게 쉬는 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절대 불행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삶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를 할 때도 일을 멈추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적당히 좀 해, 나만 키우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물론 그만큼 많이 벌어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남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희 시댁에서 아이들을 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요. 저희가 친정보다 시댁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퇴직을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자주 맡겼거든요. 하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저는 간혹 남편의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거나 남편이 가게를 정리할 때 무척 불안했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게으르게 운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인이겠지만요. 성실히 운영한 사람도 망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장사를 그만하고 예전처럼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간혹 남편의 가게에 일을 도와주러 갈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도 장사 한번 해보지 그래? 내가 볼 땐 당신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 가게 인수할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딱 잘라서 말했죠. 그럼 남편은 은근히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장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제가 왜 장사를 하게 되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다니던 병원이 폐업했어요.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 선생님이 제주도로 가시게 되었거든요. 딸이 제주도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서 함께 가신다고요. 처음엔 주말 부부를 할까 한다고 하시더니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직원들을 하나 둘씩 옮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실장인 저에게 물어보셨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해둔 곳이 있는지. 그런데 문득 권태스럽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어요. 일에 대한 권태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맥주 2캔을 꺼내 제게 건네더라고요. 싫다고 할 것 같지만 장사를 해보는 건 어때? 아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장이 될 것 같거든. 왜 지난번에 셀프바에 놓은 반찬 구성하는데 당신이 고사리랑 미나리도 넣자고 했잖아. 사실 그 2개는 비싸기도 하고 서비스로 드리는 거라 망설였는데 그렇게 하고 반응 좋았어. 그 이후로 손님이 2배로 늘었는데 나는 당신의 안목 때문이라고 생각해. 당신 장사에 대해 센스가 있어. 그리고 김치 바꾼 것도 반응 좋았고 외투 담을 봉투도 섬유 탈취제도 당신이 말한 대로 바꾼 뒤에 손님들이 무척 좋아했어. 그 뒤로 재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간호사 일 이제껏 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병원은 그 사이 폐업했고 원장 선생님은 제주도로 아예 이사하셨죠. 원장 선생님은 생각이 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다른 공간에 가신 분한테 그러는 것도 민폐죠. 그리고 둘째, 문득 남편의 보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가게에서 매일 일을 하고 와서 저희 가게에 있었던 일화를 말해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또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는 40이 되었고 그동안 실업급여는 다 받아서 다음 달부터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을 예정이었죠. 불안했어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자기 가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일하면 용돈 주겠다고요. 사실 그냥 주라고 해도 줄 사람인데 제 자존심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남편의 가게로 양고깃집으로 매일 출근했어요. 가끔 일을 봐주었기 때문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안면이 있었고 일도 익숙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분 좋은 순간들을 몇 번 마주했어요. 손님들이 잘 드시는 모습은 당연하고요. 빈 그릇이 많을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 고맙다고 잘 먹고 간다는 말도 저를 기쁘게 했죠. 정말 보람이라는 게 그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간호사를 할 때도 몰랐는데 그때 알았네요. 더구나 보통 사람들이 먹는 데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일하는 데 힘이 났어요. 제가 그런 깨달음을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기뻐하며 통장을 건네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잘할 거라니까. 나한테 매번 변화가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병원으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 기회에 당신이 당신 공간을 만들어서 일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돈은 다 해줄게. 어차피 내 이름으로 내면 세금만 더 나오고. 자기는 자영업 처음이니까 혜택도 많을 거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알지? 내가 이 분야에서 15년을 일했어. 나만 믿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나이 40이 되어서 소고기 가게를 열었어요. 그 많은 분야 중 하필 소고기인 건 저희 부모님이 정말 까다롭게 고기를 가져오시거든요. 그걸 배우는 게 장사를 처음 하는 저에게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주어진 배경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택했고 오픈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제 가게에서 음식을 도와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전라도 분이세요. 그리고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들이
제 가게로 이직을 해서 호흡을 맞추기 편했어요. 처음엔 남편 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 지인들도 많이 오셨고요. 제 친구들도 왔었죠. 그러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웨이팅을 해야 할 지경이었어요. 오픈빨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픈빨이 지나고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남편이 확실히 안목이 좋더라고요. 제 가게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정육점이 있는 시장 근처이기도 한데 회사들 근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식 예약이 많아요. 다들 제가 장사할 줄은 몰랐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할 줄도 몰랐다고요.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물론 모두가 저를 축하한 건 아니었어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아니, 꼭 우려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저한테 7살이 어린 동서가 있거든요. 제가 가게를 열었다고 시댁에 갔을 때 말하자 그걸 옆에서 듣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멀쩡한 간호사 일 그만두고 고깃집이에요? 그것도 고깃집? 여자가 무슨 고깃집이에요?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형님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아주버님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버신다면서 집에서 놀게 냅두시지. 그리고 장사하려면 냉정해야 하는 거 아시죠? 힘드실 텐데. 아마 동네 장사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했어요. 멀쩡한 간호사 일이라고 동서가 말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간호사 일 할 때도 동서는 요즘 간호사는 아무나 하지 않냐며 공부 못해도 간호사 다 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보너스를 받을 때면 저한테 와서 요새 동네 병원은 보너스 얼마나 주냐고 비꼬곤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월급만큼 보너스를 받는다며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대체 동서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도련님이 동서를 시댁으로 데려온 첫날부터 동서가 저를 싫어한다는 건 알 수 있었죠. 동서가 시댁에 온 첫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밑에 약국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줄 영양제를 사가지고 갔어요. 동서는 이미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어색하게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저에게 와다다 뛰어와 인사를 했어요. 도련님이 저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많이 따라요. 어느 정도냐면 제 생일에 선물은 물론이고 편지까지 써서 주고요. 바쁜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도 먹고 애들도 놀아주고 가고요. 가끔은 생각나서 샀다며 꽃을 사주기도 해요. 물론 저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도련님은 어머니한테도 잘해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련님과 매번 하듯이 인사를 하는데 동서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과 동서, 도련님에게 선물을 주자 당황했어요. 너는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매번 이렇게 뭘 가져오니. 얘는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눈은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동서가 바닥을 보는 것 보니 빈손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근사근하게 시어머니를 도와 부엌 일을 했어요. 동서는 손님이니 거실에 있었고 도련님이 와서 같이 일을 도왔죠. 도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하며 웃었어요. 그때도 동서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처음부터 동서는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동서는 딸 하나고요. 저희 시댁이 아들만 둘이어서 그런지 아들 하세요. 그래서 저도 느껴질 만큼 저희 애들만 예뻐하시는데 그래요. 그건 기분 나쁠만 하죠. 사실 동서도 회사에 다니고 시댁하고 가까이, 오히려 저보다 가까이 살아서
시댁에서 아이를 봐줄 법도 한데 시부모님은 저희 애들을 택하셨어요. 저희한테만 아이들 봐주겠다고 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였다 보니 시부모님 건강관리를 해드렸거든요. 영양제며 비타민, 수액도 놔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게 하게끔 했죠. 시부모님은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아마 그것도 싫었겠죠. 그래서 저는 동서와 화기애애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항상 동서가 나를 세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에게 냉정하게 굴거나 건강관리를 해드리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이로 지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동서가 팀장이 되었거든요. 팀장이 되면서 연봉도 오르고 보너스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하더니 그 이후에 시부모님 휴대폰도 바꿔드리고 안마기며 조격기며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댁이 오래된 아파트여서 거기 리모델링도 싹 해줬어요. 리모델링하는 한 달 동안 시부모님은 동선에 있었죠. 그 전까진 동선회에 간 시댁 식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들어보니 그 사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아파트로요. 그리고 한 번도 주지 않던 용돈도 턱턱 드리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와 동서를 비교하시더라고요. 둘째가 안목이 좋아. 인테리어도 걔가 다 해줬다. 이번에 소파도 바꾸고 침대도 좋은 돌침대로 바꿨다. 옷장도 다 버리고 붙박이야. 그리고 둘째 아가집은 엄청 좋더라. 너희도 그렇게 장사하는데 이사 좀 가는 게 어떠니? 그래도 너희 둘 다 사장인데 그 아파트 20년은 되지 않았니? 그리고 둘째 이번에 차도 바꿨더라. 외제차로.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린 건 맞으니 인정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참 용돈을 많이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동서가 조카에게 최신 폰을 사줬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저희 애들이 부러워서 대놓고 옆에서 사달라 하니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얘들아, 이거 구하기 어려운 휴대폰이야. 사전 예약이라고 아니? 그거에서 산 거라고. 그리고 정말 비싸. 정말 비싼데 우리 집은 다 바꿨어. 그뿐만 아니라 조카에게 명품 옷도 입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니까 이것저것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없게 뭘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먹게 하더라고요. 참 웃겼어요. 그리고 동서는 이런 짓까지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적자가 나서 가게를 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잘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연비가 좋지 않아 팔고 경차를 샀죠. 솔직히 출퇴근만 하는데 경차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애들이 있으니 SUV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차가 있고 집에 차가 3대예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부모님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시부모님이 화가 나셔선 저를 따로 불러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장사를 잘하던 애가 가게를 정리하고 차를 바꿔? 어디서 사장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무시하겠니?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너야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아들은 아니지. 안 그러니? 그리고 너 가게 매출도 떨어졌다며. 그러다 너까지 정리하는 거 아니니? 내가 용돈 못 받을까 봐 아주 겁이 나서 그래. 이 나이에 자식들 용돈 받는 낙으로 살지 뭐 때문에 살겠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돈 있어. 돈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희 둘째 사는 대로 이사해라. 58평에 아주 좋더라. 그때 저는 알았죠. 시부모님이 동서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리해서 용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가게를 하나 더 차릴 수도 없고
차를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서의 만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 가게에 동서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물으니 팀원들과 식사를 하러 왔대요. 그리고 뒤를 보니 사람이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16명이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저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서 팀원들이랑 식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짝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기분 좋은 일이니까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입 늘면 형님은 좋잖아요. 하지만 입이 늘면 저에게 좋은 일은 없었어요. 동서는 늘 매번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안 했거든요. 처음 동서가 저희 가게를 온 때가 기억나네요. 동서가 도련님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부 모임을 했대요. 다 동서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도련님이 소개하더라고요. 아까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뭣도 모르고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죠. 소주도 몇 번 공짜로 주고 서비스도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도련님이 계산대로 오더니 동서가 가로막고 도련님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손을 내밀자 하! 이렇게 웃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래도 돼요? 제가 손님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다들 다시 오겠다고 난린데 딱딱하시네. 이러면서 이쑤시개를 꺼내더니 이를 쑤시면서 고개를 까딱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기 3인분만 구워달래요. 저희 집은 배달을 안 해서 그런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탁하길래 해줬어요. 그런데 바빠서 몰랐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보니 그냥 고기만 받고 갔다고 해요.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차서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썩소를 지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도련님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도련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번에 시댁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형수님, 그때 애들 엄마하고 식당 갔을 때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이 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정말 많이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도련님 가족이 저희 가게로 와 식사를 할 때도 동서는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도련님은 잘못 알고 있고 그럼 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동서는 저에게만 그런 식으로 굴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철면피로 굴었죠. 시부모님도 동서의 편이고 그러니 저는 동서에게 제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돌아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리로 안내했는데 동서가 룸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또 그때 룸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룸으로 안내했고 룸을 3개 놨었죠. 그리고 동서가 자리에 앉더니 그러더라고요. 휑하다더니 정말이네요. 우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자, 다들 먹고 싶은 거 시켜. 내가 다 쏠 테니까. 그리고 동서를 비롯한 동서 팀원들은 마구잡이로 고기와 술, 음료 등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동서가 소고기를 가지고 온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는 고기 굽는 재주가 없어서 형님이 좀 구워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쁘니 알아서 구우라고 할 수도 없고 몇 점 구워줬어요. 그런데 동서가 팀원들에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원래는 간호사였어. 뭐 요새 간호사는 아무나 되지만 그렇지? 아니, 내 말은 나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남의 고기 구워주는 일은 못해. 형님이 간호사다 할 만큼 봉사심이 강해서 가능한 일이라니까? 아, 그렇다고 평생 밑에서 일할 팔자라는 건 아니야. 지금 봐, 사장님이잖아. 그런데 요새 매출이 안 좋다더라.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 입에 맞지 않아도 내 정성을 봐서 맛있게 먹어. 형님, 이거 익은 거예요? 너무 많이 익은 거 아닌가? 소고기는 살짝 익혀야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에게 고기 굽는 것을 맡기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열이 받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릇도 깨고 술잔도 깨고 화장실에 가보니 오버히트가 잔뜩. 정말 꿈이라면 깨고 싶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11시까지 팀원들과 먹고 마시다 대리를 불러 태워서 보내더니 카운터로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계산을 하나 싶어서 기다리니까 또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더라고요. 형님, 잘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고기가 영 별로네요. 냄새도 나고. 나는 양고기인 줄 알았네. 설마 정말 양고기인 건 아니죠? 아주버님이 얼마 전에 양고기집 문 닫으셨잖아요. 나 농담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갈게요. 맛없는데 계산하면 억울해서. 그리고 뒤를 돌길래 제가 카운터에서 나와 동서를 잡았어요. 동서, 지금 이렇게 가면 후회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 동서가 깔깔깔 웃으면서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뒤를 보고 손가락을 까딱했어요. 그러자 저와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제 휴대폰을 가져왔죠. 저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분께 전화를 할 생각이었죠. 아, 대표님, 저 상훈 씨 와이프입니다. 제가 전화드린 사람은 동서의 회사 대표였어요. 저는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앞뒤 다 자르고 동서를 자르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자 대표는 단번에 알아듣고 알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남편을 골프 동호회로 만났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와 남편은 그 동호회를 결혼을 하기 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는 결혼에 집중하기 위해 골프를 쉬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골프를 시작했죠. 동호회에서 알던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와 단둘이 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욕심이 생겨 저희 부부는 해외 골프 여행에 가게 되었어요. 베트남도 가고 태국도 가고 그랬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일종의 휴가였죠.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은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저희 남편도 저도 수더분한 성격이라 사람들한테 말을 잘 붙이곤 하거든요. 그중에 혼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저희보다는 많아 보였는데 남편이 대뜸 말을 거니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조가되어 식사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쳤어요. 그때 간 패키지가 4박 5일 일정이어서 닷새 동안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같은 경기도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 스크린 골프도 치고 그랬어요. 식사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회사 대표라는 거예요. 뭐 차도 외제차가 아니고 행색도 평범해서 저희 가게처럼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다니는 회사더라고요. 동서가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의외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무척 검소하시네요. 골프채는 비싸서 골프를 그만큼 좋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러자 그분은 허허 웃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본래 과시하는 성격이 안 되어서 회사에서 입는 양복도 그저 그런 옷입니다. 사실 양복도 안 입고 싶은데 그건 집사람이 뭐라고 해서요. 저도 이런 사람이라고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요. 너무 즐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다음엔 저희 와이프도 같이 나오겠습니다. 분명 저희 와이프도 좋아할 거예요.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합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 같아요. 조금 예쁜 아줌마라고 할까요? 그런 뒤에 실제로 사모와도 시간을 보냈어요. 대표 말대로 정말 검소한 사람이더라고요. 명품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제 저렴한 수제화를 보더니 예쁘다며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동서 이야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도움을 주고 싶지도 민폐를 끼치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편과 상의가 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무심코 말해버렸죠.
저희 재수씨가 거기 다니는데 아세요? 그러자 대표는 이름을 물어봤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만남 때 저희에게 동서가 맞냐고 묻더군요. 저희는 맞다고 했어요. 그러자 대표의 얼굴이 파랗게 식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사모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죠. 사모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 동서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첫째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동서가 아이를 맡기는데 거기서 갑질을 한다고 유명하다고 해요. 어느 날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먹이지 않았는데 아이가 하원하고 배가 고프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동서가 차에서 내려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교사한테 삿대질을 해서 어린이집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는 사과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교사를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시켰죠. 그리고 둘째로 동서가 의부증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도련님과 다른 부서인데 자꾸 도련님 부서로 가서 여직원들을 저를 노려보듯이 노려보고 괴롭혔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복도에서 도련님과 직원이 동서를 마주쳤나 봐요. 그때 도련님이 신입 직원의 서류의 반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동서가 선의를 베푼 도련님이 아닌 직원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디서 꼬리를 쳐 꼬리를 치게. 새파랗게 어리만 다인 줄 알아? 그때 그 층을 쓰는 온 직원들이 동서를 말려야 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얼굴에 상처까지 났고 트라우마로 사직서를 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도련님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 1호였어요. 다들 도련님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일을 사모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동서가 회사 법인카드로 다이소에 가서 사무용품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애들 학용품이나 생활용품도 산다는 거예요. 그거면 귀엽게요. 회사 업무상으로 인출한 것처럼 서류를 올렸죠. 그리고 회사에서 쓸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회사 비밀번호를 알아내 회사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인인증서와 OTP를 알아내 돈을 빼돌렸죠. 그때의 금액은 좀 됐나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동서가 어떤 방법으로 시부모님 집을 리모델링 해주었는지 선물이며 용돈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물었죠. 왜 그걸 알고도 해고시키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사모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요새는 해고시키기도 힘들다고, 그리고 해고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동서인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희를 좋게 봐서 너그럽게 봐준 거니까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대표와의 관계도 잘 이어가고 있었고 동서의 만행도 계속되어서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그러다 그날 터진 거예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더군요. 동서가 가게에서 나가고 저는 곧바로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표는 제 전화를 늦지 않게 받았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서를 해고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서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일주일 뒤 동서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잠잠하더니 무슨 일이야? 해고당한 건 들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려고? 제가 비꼬듯 물으니 동서는 감이라도 잡은 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 다 알아버렸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친분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해고당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제가 어떻게 잘렸는지 아세요?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제 책상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갔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횡령죄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횡령이요? 법인카드 좀 썼다고 횡령이라뇨.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동서는 억울하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대놓고 동서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죠. 본인이 했으니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 갑자기 58평.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않나 외제차를 바꾸질 않나. 시부모님께 선물이며 용돈이며 리모델링도 시켜주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싶었어. 고작 월급쟁이가 말이야. 그런데 횡령? 정말 동서 간도 크다. 대출이라도 받은 거면 다행이었네. 그치? 난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거 없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어쩔 줄 몰라 해고하지 못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중엔 우리 얼굴 봐서 기다려준 거고. 그럼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몇 달이라도 더 다닐 수 있었던 거 내 덕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따져? 그리고 너 의부증 있다며.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니? 처음부터 나 싫어하는 게 이상했는데 그거면 병이라면 내가 이해할게. 근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나랑 도련님을 엮을 수 있지? 그리고 왜 여자만 싸잡아 싸잡기에. 잡으려면 네 남편도 잡아야지. 안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요새 횡령죄는 죗값이 만만치 않다던데 대체 얼마나 먹었어? 적어도 벌금형, 아니 징역일 수도 있겠다.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징역 가면 도련님이 네 정신없는 딸 혼자서 어떻게 키워? 맡길 때는 알아봤니? 아, 그러고 보니 너 감옥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래? 네 남편 다른 여자랑 바람나는 상상하면서. 그치? 그리고 저는 일어났어요. 멀어지면서 동서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 달 뒤 동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혼 소송에서 동서는 패소했어요. 아무래도 법원이 보기에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봐요.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딸아이는 도련님이 맡게 되었고 도련님 딸을 시부모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이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소문이 너무 나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도 지금 잘 적응 중이에요. 저한테 슬쩍 말하길 애들 엄마와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요. 동서의 부모님은 딸의 징역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실어증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너무 크게 나서 지금 사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래요. 그런데 기사까지 나서 작은 마을이 아닌 이상 다들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장사의 기세를 회복해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어요. 브런치 가게인데 학교와 학원과의 위치에서 주부들이 많이 와요. 제 소고기 가게도 새롭게 점심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와요. 매일매일이 무척 바쁘고 보람차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욕이 패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욕심이나 사랑이나 질투나 적당히 해야 이로운 법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소소한 욕심으로 성장하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